지금 제일 중요한 게 1기 때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국가기관산업의 바이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플랫폼이나 인프라, 그 다음에 생명공학,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형태를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 박사님께서 이번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이제 제국주의로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결국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가의 3요소로 크게 뭐 원자재, 에너지, 그다음에 뭐 항로, 안보 이 정도로 좀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국가가, 즉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이제 의지와 의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항상 이렇게 협조적인 것 같지만 아베 이전까지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베 때부터 사실 국가 안보 전략 파트너십을 전 세계와 맺고, 일본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랑 맺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국가들과의 리더십에서 당신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라는 선물을, 패키징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투자의 측면에서도 미국 채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증액시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 할 수 있는 선물은 최대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베너핏은 최대한 받고, 그게 이제 전략이었고, 그 둘의 관계가 사실은 뭐 한미일 우리는 안보 협동 조약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시지만, 미국, 호주, 일본 군사정보협력 회의체가 매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의 군사협력체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과 일본은 항상 이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 효율부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 연합이 갈 수도 있고 협회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한계를 탓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미국이 한국에게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1기 때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국가기관산업의 바이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플랫폼이나 인프라, 그 다음에 생명공학,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한국을 꼽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정보의 탈취, 개인정보의 탈취에 따른 국가적 위험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중국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조금 외부로 돌리려는. 다만 이제 아직도 미국의 민간 기업들,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기술이나 물질에 대해서는 중국의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좋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제 배척을 하는 입장이고, 민간 기업들은 아직도 니즈가 있고, 분명한 건 여기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거죠. 즉, 플랫폼이나 기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장점을 일본도 갖고 있지만 한국도 바이오 산업에서 충분히 갖고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베너핏을 제공하고 그만큼 우리가 또 수취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취임되기 전부터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야, 이거 한국의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뭐 CDM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이 부분을 더 주목해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인프라 산업에서의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축소의 가능성 이런 것에만 너무 이제 함몰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에서 트럼프가 제공하는 이제 보조금의 수치, 한국의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머크뿐만 아니라 화이자, 존슨앤존슨 많은 기업들의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이 만료되는 기술을 효율성 있게 새로운 기술로 만들면서 새로운 약을 다시 출시를 하려면 플랫폼이 필요하고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몇몇 기업들이 매칭되는 기업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사항과 니즈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딱 뭐 내일 발표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업을 보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이 제형 변경이라는 건 알테오전을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도 분명히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시작에 대해서 항암제가 이제 항체 자체가 그전에는 단일 항체에서 이중항체 항암제로 변모해 나가는 시장에 대해서 이 기술을 정확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끌어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도 미국도 극복이 안 된, 제일 극복해야 되는 탑 티어 2가 비만하고 그 다음이 뭐죠? 중추신경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 쪽은 우리나라도 기여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기여는 물질은 다 지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안전하게 흡수시키는 방편에 대한 것, 즉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미지수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이거는 근데 기업을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언제 어디서 또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가 스터디를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분명히 기운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이제 바이오 플랫폼과 관련된 네네. 사업을 하면서 네네. 이 기술을 좀 빅파마에게 어찌됐든 좀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이오마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뭐 이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계신 정보니까 루닛이란 기업이 바이오마커 체킹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이제 저도 뭐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짧지만 관련된 페이퍼나 그런 연구서를 보면은 사실상 바이오마커 체킹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탐지하는 것들이 충분히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베이스 백업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다 보니 된 것이고 누군가도 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관심을 두시고 긴 기간 동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냥 조금 전체적인 정리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결국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뭐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어떤 부분이 기회 요인이냐, 반대로 또 어떤 부분이 피해 요인이냐, 이걸 좀 잘 구분하는 것이 결국 투자자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좀 기회 요인은 어떤 기회 요인이고 좀 피해 요인은 어떤 피해 요인인지 이걸 좀 구분 지어 보시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첫 번째는 트럼프는 투자의 관점에서만 네네. 정리해드리면 투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영역을 만들 거다. 특히 AI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ICO라고 하는 또 무너졌다가 새로 생기는 시장의 영역을 열어주면서 전통적인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많은 금융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을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하는 요구에 충분히 협조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국이 그렇게 마냥 나쁘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마지막 그러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찌 감내하고 어찌 봐야 되느냐. 앞서 이미 다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의 미국 제국주의는 좋은 제국주의다. 지향하는 점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상대의 것을 탈취하려는 나쁜 제국주의로 변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패권의 몰락이에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는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미국의 금융구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좀 간략히 말씀드려 달러가 지나치게 약세 구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뭐 당장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뭐 2년 동안. 근데 그게 약세가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한
그 어떤 시장 패닉적인 부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 주식만 바라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이면서 원화가 강세인 게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제한된 범위죠. 그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일 때죠. 그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한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저는 이제 기회 요인에서 그러면 AI의 밸류 측정이 달리된다라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AI에 좀 더 버블이 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많은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약이 예를 들어서 지금 머크가 팔고 있는 항암제 시장에서의 이 약물의 효과와 새롭게 시도되는 이 A라는 기업의 약물의 효과의 그 측정성, 효율성, 그 다음에 서바이벌, 그리고 이 약물이 흡수되어서 지속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했을 때 이 약물에 대한 가치를 이미 얼마를 팔아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샘플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라는 파이프라인의 밸류에이션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AI는 아직 샘플링이 안 돼요. 왜냐면 1등 선두주자로 큰 기업이 없거든요. 그게 되면 새로운 샘플링에 의한 밸류에이션은 이제 버블이 아니라 노멀로 변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그 코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품의 좀 다각화에 대한 기회를 봤을 때 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알트코인에서 새로운 또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네. 걸 또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그 알트코인이라기보단 더 본질을 얘기하자면 미국 SEC에서도 정부에서도 인정한 ETF로 출시되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암호화폐에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또 비트코인이 ETF 출시 이후로 굉장히 또 강세를 심지어는 또 변동성도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여타 다른 코인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서의 기회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한국에서의 기회 요인을 크게 좀 구분을 짓자면요.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얘기한 기회 요인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미국에 진출하거나 우리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앞서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ICO 시장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이 시장의 기회에서는 사실 예전에 17년, 18년대 ICO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벤처 회사들의 밸류가 또 형성될 만 했는데 그게 싸그리 무너졌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한국에서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새로운 또 다른 뉴 밀리언네어 그 벤처 창업가들이 또 생길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바이든 때 반도체 지원법과 또 IRA 지원법 이런 법안들을 좀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로 바뀌면서 혹시 그게 좀 어떻게 리스크로 바뀔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한 그 뭐라 그러죠? 손실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의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신재생 분야를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 내에서 우리가 그 스윙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러스트벨트 지역 내에서도 관련된 공장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 체제를 없애서 공장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를 못 받는 기업들이 많아서 폐지가 되면 사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도 내부에서는 좀 요구사항이 목소리가 같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 폐지는 힘들 것 같고 일정 수준의 물론 강도는 약하겠지만 충분히 살아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